설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할머니로, 며느리로 살면서 자신의 이름은 잊고 지낸 사람이지요.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고, 언제나 뒤로 물러섰으며, 언제나 남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없어도 가족들은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요. 제가 있어도 없어도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 깨달음 앞에서 한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요. 이것은 72세 여성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의 이야기이고, 분노가 아닌 존엄의 이야기이며, 끝이 아닌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겨울 저녁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남편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리였고 저는 그저 그러려니 하며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사카로 가족여행을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 연휴에 맞춰서 4박 5일로요. 손주들도 데리고 가고 작은 아들 내외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남편이 좋겠다는 듯 대답하는 소리가 이어졌고 며느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편히 쉬시라고 해외여행은 힘드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만드는 것도 번거롭고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니 불편하실 거라고 했어요. 집에서 푹 쉬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배려하는 투였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힘들까봐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그게 억울해서인지 서운해서인지조차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이 차가워지고 그릇 닦는 물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릴 뿐이었지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고 남편은 그제야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장갑을 끼지 않았고 손끝이 시려왔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속 어딘가에서 자꾸 올라오는 이상한 기분을 눌러둘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말이 맴돌았어요. 해외여행은 힘드시다는 말, 비행기 타는 게 불편하시다는 말, 그 말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큰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먼저 차례를 지내고 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며느리 입장도 이해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날 혼자 남아 차례상을 차리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고 저는 그걸 닦으며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도, 손주 돌잔치 준비를 며느리 친정 쪽에서 주도한다고 했을 때도, 명절 음식을 주문해서 먹자고 했을 때도 저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게 맞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이 난처해하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제가 진짜 괜찮았던 건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야 일이 진행되고 분위기가 편해지고 모두가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 역할을 제가 맡았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여행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비행기 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간다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 짐은 단단히 챙기라고, 비행기 안에서 먹을 간식도 꼭 챙겨가라고 당부했지요. 며느리는 걱정 마시라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입가에만 머물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동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차들을 보고 겨울 하늘을 보았습니다. 옆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다 온다는 이야기, 손주들이 얼마나 컸는지 자랑하는 이야기, 며느리가 하와이 여행을 보내준다는 이야기였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끼어들 생각도 제 이야기를 꺼낼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가족 계획에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사람이 된 걸까?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알아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게 배려받는 거라고, 편한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보러 나갔고 남편은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나물 무치는 법, 전 부치는 법, 국간 맞추는 법까지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며느리에게 이렇게 해줘야겠다고요. 따뜻하게, 친절하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게는 며느리에게 뭘 가르쳐 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주문하거나 간소하게 차리고 차례도 간단히 지내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며느리는 그게 편하다고 했고 아들도 그게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그랬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허전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신나서 이것저것 가방에 넣었고 며느리는 체크리스트를 보며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남편도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챙기고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유리 너머로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안에 없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간단하게 국과 반찬 몇 가지를 내놓았지요. 가족들은 서둘러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했고 며느리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은 국을 마저 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만 또렷했고 다른 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릇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흘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평온했고 불편한 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제 자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갈 건지 말입니다. 가족들이 떠난 지 하루가 지났을 때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도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주저함이 있었지요. 손을 뻗어 전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이미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 남편이 커피를 들고 서 있는 모습, 며느리와 작은 아들 내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출국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고 설레는 기분이 사진 너머로도 느껴졌지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좋아요, 표시를 누르는 다른 가족들의 반응도 보였고 작은 며느리가 이모티콘을 보낸 것도 보였어요. 저는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하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잘 다녀오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며느리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도 푹 쉬세요 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냥 이모티콘 하나로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할 말도 없었고 뭐라 써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지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즐거워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 제가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사카에 도착한 사진이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 호텔 로비, 넓은 객실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야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V를 그리는 손주들의 모습도 있었어요. 남편도 한 장 찍혀 있었는데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쉬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그런 표정을 본 게 얼마 만인지 생각해 봤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있을 때도 저렇게 편해 보였을까? 손주들과 놀 때, 며느리와 이야기할 때, 아들들과 웃을 때 저런 얼굴을 했을까? 그리고 저는요. 저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을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 편히 웃었던 적이 있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찬장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결국 라면 하나를 끓였지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그렇다고 대충 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었어요. 김치도 곁들이고 국물이 다 식기 전에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도 자꾸 단톡방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또 사진이 올라왔을까? 저녁은 뭘 먹었을까? 손주들은 잘 놀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면서도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다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이 도톤보리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타코야키를 들고 웃고 있는 손주들,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며느리, 맥주를 들고 건배하는 남편과 아들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러운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그저 이상했습니다. 저 자리에 제가 없다는 게, 그리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낯설었지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저는 음식을 먼저 손주들 앞에 놓아주고 남편 앞에 물을 따라주고 며느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었을 겁니다. 사진 찍을 때도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겠지요. 그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 사진 속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챙기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아도 그저 편하게 먹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자꾸만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설악산이었는데 남편과 아이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랐지만 저는 아래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봐야 했고 아이들 간식을 챙겨줘야 했고 화장실 가는 걸 도와줘야 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한번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래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남편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되어간 게요.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 제 즐거움은 뒤로 미루는 게 당연해진 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저 없이도 가족들이 충분히 즐겁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어요. 오사카성 앞에서 찍은 가족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남편도 보였고 손주들도 보였고 아들 내외도 보였지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들의 윤곽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불 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제 가족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빼고 찍힌 가족 사진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고 거기에 제가 끼어들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뭔가를 더하면 오히려 어색해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요한 집안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어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지요. 아침을 먹어야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빵 한 조각을 구워 우유와 함께 먹었어요. 먹으면서도 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삼키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돌렸어요.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을 덜 하게 될 거라고 여겼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자꾸만 단톡방 생각이 났거든요. 또 사진이 올라왔을까?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저 없이도 모두 잘 지내고 있겠지. 점심때쯤 되어서야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노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들이 해리포터 성 앞에서 마법 지팡이를 들고 있고 며느리가 미니언즈와 사진을 찍고 남편과 아들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풍경이었지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잘 놀고 있네요.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며느리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맛있는 거 드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맛있는 거라. 뭘 먹어야 맛있는 걸까?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동네 성당에 나갔습니다. 평일 미사 시간이었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지요. 주님, 이라고 속으로 불러봤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아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가족들은 잘 있느냐고, 명절은 어떻게 보낼 거냐고 물으셨지요. 저는 괜찮다고, 다들 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말한다 해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사카 거리를 걷는 사진이었어요. 쇼핑백을 든 며느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손주들, 거리 공연을 구경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운 게 아니라는 걸요. 가족들은 저를 그리워하지 않았고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해 보였어요. 더 자유로워 보였고 더 즐거워 보였지요. 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요.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계속 걸어야 했어요. 집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이 남았고 멈춰 서 있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단톡방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와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밤이 깊어갔지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한 구석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하고요. 가족들이 돌아오기 하루 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행사 홈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언제 그 사이트를 찾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검색창에 해외여행이라는 단어를 치고 있었고 클릭을 몇 번 하다 보니 상품 안내 페이지에 도착해 있었지요. 시니어 맞춤 패키지 상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일본 규슈 온천, 대만 타이페이까지요. 사진들은 모두 아름다웠고 설명도 친절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어디가 좋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그저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베트남 다낭 4박 5일 상품에 눈이 멈췄습니다. 바닷가 리조트,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혼자 가는 여행객을 위한 1인실 옵션도 있었어요.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이라 일정도 여유로웠고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가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비쌀 수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예약하기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걸 정말 눌러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한테라도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외여행이라면 더더욱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껏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했다는 거리요. 남편에게,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심지어 손주들에게까지도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게 괜찮은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한테도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예약 페이지로 넘어갔고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났어요. 이름, 전화번호, 여권번호, 출발 날짜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지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카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제 버튼 앞에서 다시 한번 멈췄어요. 이걸 누르면 진짜 가는 거였습니다. 혼자서요. 해외로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돌아와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에 예약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허락 없이, 상의 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한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분명한 선택을 혼자 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벼운 느낌도 들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고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지요. 그러고 보니 여권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여권이 서랍 어딘가에 있었어요.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여권을 꺼내 확인했지요.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은 지금보다 조금 젊어 보였지만 그래도 저였습니다. 여권을 펼쳐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권으로 어디 가본 적이 있었나? 가족여행으로 한두 번 다녀온 게 전부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어요. 내일 가족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약했고 결제도 끝났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직접 오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먼저 뛰어들어왔지요. 할머니 하고 반갑게 인사하더니 곧바로 선물 가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 사온 과자와 장난감들이었어요.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환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편히 쉬셨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끌며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지요. 오랜만에 여행을 해서 그런지 지쳐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간단히 저녁을 차리자고 했고 저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국과 찌개를 끓였어요. 다들 배가 고팠는지 말없이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옆에 서서 물을 마시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혼자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도 다음 주에 여행을 간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고 저는 베트남 다낭이라고 대답했어요. 혼자 가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반대도 없었고 길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도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행을 간다고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운다고요.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냐고, 해외여행을 가시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좋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했지요. 그날 밤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꺼내고 옷을 골랐어요. 여름 옷이 필요했습니다. 다낭은 따뜻한 곳이니까요. 모자도 챙기고 선크림도 챙겼습니다. 수영복도 넣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었어요. 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가서 결정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72살에 혼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구나. 젊었을 때도 해보지 못한 걸 지금 하고 있구나. 신기했어요.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지요. 며칠이 지나고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비행기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표정이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배웅이라도 해주려는 건지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요. 잘 다녀오라는 말에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도 방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손주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항까지는 공항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 안에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 단위도 있었고, 연인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을 날아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구나. 혼자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여권과 예약 확인서를 확인하고 티켓을 건네줬어요. 출국장으로 가는 길 면세점을 지나며 구경도 했습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왔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곳들인데 오늘은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지요. 향수도 뿌려보고 화장품도 만져봤습니다. 아무것도 사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이 즐거웠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티켓을 내밀고 비행기에 올랐지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고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더니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륙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땅이 점점 멀어졌고 건물들이 작아졌고 구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기뻐서도 아니었고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선택만으로 이렇게 멀리 온다는 게 아무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낭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까?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천천히 걸을 생각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제가 선택한 시간이, 제가 선택한 여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한국의 겨울 추위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습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국의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여행사에서 보낸 기사님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제 이름을 보니 반가웠어요.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고 기사님은 웃으며 가방을 받아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사님은 한국말로 물었어요. 여행은 처음이시냐고, 혼자 오셨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은 좋은 시간 보내시라며 격려해 주셨지요. 리조트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다낭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가득했고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야자수도 보였고 바다도 멀리 보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이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여권을 건네자 직원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김정희님,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챕터 1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렇게 특별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방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 좋았어요. 짐을 풀고 나서 리조트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길을 따라 걸었고 수영장을 지나 바닷가까지 나갔어요. 백사장에 발을 디뎠을 때 모래가 부드럽게 발을 감쌌습니다. 신발을 벗고 파도가 밀려오는 곳까지 걸어갔지요.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고 저는 그 느낌을 즐겼습니다. 저녁 무렵 리조트 식당으로 갔습니다. 뷔페 형식이었는데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베트남 쌀국수, 볶음밥, 신선한 과일들까지요. 저는 접시에 먹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 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먹고 싶은 만큼만 담으면 되는 거였어요.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일본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도 혼자였어요.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식사를 하면서도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잘 도착하셨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어요. 발코니에서 찍은 바다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보이신다고 잘 쉬고 오시라고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다는 낮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고 멀리 어선들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좋았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도 따라서 빛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조용했어요. 저는 모래 위를 천천히 걸으며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시내 관광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인 가이드가 안내를 해줬어요. 참가자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젊은 부부 한 쌍,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둘, 그리고 혼자 온 중년 남성과 저였지요. 가이드가 각자 소개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72살이고 혼자 여행 온 거라고요.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오시다니 대단하시다고 멋지시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대단하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오행산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어요. 대학생 친구들이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다낭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바다도 보였고 건물들도 보였고 저 멀리 산들도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동안 저는 난간에 기대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곳까지 제 발로 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72살에 혼자서 이국 땅까지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한 쌀국수 맛집이었어요. 주문은 가이드가 대신 해줬고 곧 커다란 그릇에 담긴 국수가 나왔습니다. 고수와 라임, 고추를 곁들여 먹는 거였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어요. 생소한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맛있었어요. 식사 중에 젊은 부부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시기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요 라고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복잡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왔고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오후에는 한시장에 갔습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음식, 기념품들이 가득한 재래시장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망고를 하나 사서 맛봤는데 달고 부드러웠어요. 한국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아오자이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이었어요. 화려한 색깔의 옷들이 걸려 있었고 저는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한국말로 입어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주인은 계속 권했지요. 결국 하나를 골라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제 모습 같았지요. 저녁에 리조트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발코니에 나가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출을 보고 산에 올라가고 현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구경하고 아오자이까지 입어봤어요. 72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루에 다 한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손주가 숙제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며느리는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글을 올렸고요. 저는 그 대화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켜만 봤어요.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일상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오늘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오행산 정상에서 찍은 다낭 풍경 사진이었어요. 멋있다는 댓글이 달렸고 손주가 할머니 멋져요 라고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누군가의 엄마도 할머니도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우님이었습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었지요.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시간이요. 이런 시간이 제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게 72살에도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현지 음식을 먹고 천천히 산책하고 저녁에는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영장 옆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어요. 혼자 오신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인사를 나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그분도 혼자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나온 여행이라고요. 자식들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혼자 오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거든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인생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이 여행에 대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하다고요. 아무한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도 동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요. 그게 이기적인 건 아니라고,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라고요. 그분과 헤어질 때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돌아가서도 연락하자고요. 혼자 여행하는 시니어들끼리 모임이라도 만들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분은 진지하게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여행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제가 어디에 있든 저는 여전히 저라는 걸요. 엄마로, 할머니로, 며느리로 사는 시간도 있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라는 걸요. 저는 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고 제 선택을 할 수 있고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걸요. 마지막 밤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물러갔고 별들은 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요. 제 삶을 제가 선택하며 살 거라고요. 다낭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신문을 읽고 있었지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짐을 방에 들고 가서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들어와 여행이 어떠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좋았다고, 날씨도 따뜻하고 바다도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다행이라며 웃었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동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행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바다 사진, 오행산 사진,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속에는 혼자 서 있는 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겠다고요.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지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언제까지 보내주면 되는지 확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요. 여유가 없다고요.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번에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통장에는 돈이 있었고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제 노후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죄책감이 살짝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나 싶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힘들 때 누가 저를 도와줄 건가?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알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국과 반찬 몇 가지만 냈습니다.
며느리가 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뭐라 말하지는 않았지요. 저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도 간소하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차례상도 간단히 차리고 음식도 꼭 필요한 것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겠냐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전부터 관심 있었던 서예 강좌 안내문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접수처에 가서 등록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고 저는 72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환영한다며 밝게 웃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어요. 모두 처음 배운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마음이 차분해져서 글씨가 더 잘 나온다고요. 붓을 잡고 먹을 찍어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떨렸지만 재미있었어요. 72살에 처음 붓을 잡는다는 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제 시간이 제게 있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낭에서 샀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쳐 적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요. 다음 여행지, 배우고 싶은 것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요. 목록을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만 여행, 일본 온천 여행, 요가 배우기, 자원봉사 해보기까지요. 72년을 살면서 미뤄뒀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도 가끔은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는 말이 있지요. 72살이라고 해서 늦은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며칠 후 컴퓨터를 켜고 여행사 사이트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타이페이 상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제까지 단숨에 마쳤지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여행을 간다고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방식으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기다렸던 건 뭐였을까? 누군가 저를 알아봐 주기를,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다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걸, 제가 하고 싶은 걸, 제 속도로요. 방으로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이 있었고 흰머리도 있었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보다 더 또렷했고 더 단단했습니다.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요. 이제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가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해도 된다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었어요.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그런 생각들이 즐거웠습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걸요.
둘 다 할 수 있다는 걸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 자리는 제가 만드는 것이고, 제 시간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고,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이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삶이요.